예, 저희 허승무 국회의원실의 보좌진이 절반은 창원에서 저와 함께 했던 분들이고 또 최근에 절반은 서울에서 새로 함께 하게 된 동지들입니다. 그래서 창원에서 한번 워크숍을 함으로써 국회의원의 지역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고 또 그 지역구에 계신 우리 시민들의 요구를 좀 더 깊게 이해하는 좋은 계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 성산구 지역구에서 워크숍을 하게 되었고요. 정말 좋은 분위기에서 의미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죠. 네, 바로 어제 첫 산자중기위 전체 회의가 있었는데요. 혹시 어떠셨을까요? 예, 다른 그 상임위원회는 이미 우리 국민들께서 뭐 격렬하게 진행되는 걸 많이 보셨어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 지지자들께서는 뭐 법사위라든지 그다음에 과방이라든지 또 문화관광 체육이 이런 데서 막 활발하게 진행되는 걸 보시고 또 시원함도 느끼시고 하는데 도대체 산자위는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죠. 또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왜 무슨 위원회에 있는데 얼굴이 안 보이느냐 이런 질문도 주시는데요. 저는 이제 산자중기위인데요. 저희는 위원장이 국민의힘 출신 의원이 위원장입니다. 이철규 의원이죠. 누군가 하면 여러분 잘 알죠. 윤석열을 대변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 대변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거 회의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어제 첫 회의가 열렸는데요. 첫 회의에서 그냥 간사만 뽑고 그리고 전 산자위원들의 자기 인사만 한번 하고 끝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치고 난 다음에 산자위원장과 양당의 간사가 그럼 현안 보고를 언제 하고 질문 언제 할 건가 이제 상임위 개최 일정을 이제 조정을 하는데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들 전당대회가 23일 있기 때문에 23일 전에는 절대 못 한다. 아니 다른 상임위는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할 생각이 없는 거죠. 특히 지금 대항고래가 큰 이슈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온갖 진실을 파헤치기 위한 질문들이 쏟아질 텐데요. 아마 그런 걸 좀 피하고 싶어 하겠죠. 그런 것도 있고 전당대회 때 자기가 막 다녀야 되니까 이 자기의 정치적 활동만을 더 우선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개우 합의된 게 7월 29일, 30일 이틀 하자는 겁니다. 3일, 4일 해도 부족한데 그 이틀 짧게 하자는. 야, 정말 우리 간사가 열을 받아서 와서 이야기하길래 제가 참으로 그랬어요. 근데 이게 이제 저쪽이 위원장을 가지고 있는 쪽은 가능하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소집 자체를 안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소집을 하더라도 짧게 해서 끝내려고 하는 거죠. 그럴 만큼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더 열심히 일을 하려 해야 되는데 그저 적게 하고 도망다니고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아닌가 해서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위기인 와중에도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부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구체적으로 구상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신지? 예,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자기 인사를 할 때 저는 저를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대한민국 기계공업의 요람이고 방위 산업의 메카인 창원 국가산단을 품고 있는 창원 성산구 출신 국회의원 허승무입니다. 이렇게 저를 소개했는데요. 그 다음 제가 한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원 국가산단이 설립된 지 5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근데 지난 50년간 영광도 있었지만 영광은 이제 끝나고 눈물과 한숨이 많습니다. 눈물과 한숨이 많아지게 된 이유는 첫째, 산업의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미래로 가는 산업, 전략 산업이 창원에 별로 없어요. 전통 제조업만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위기를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기후위기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리백이 중요하고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도 빨리 적응하지 않으면 위기가 또 오는 거죠. 그 위기 앞에 창원공단이 또 놓여 있는 거죠. 창원공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산업 실태가 다 그러합니다. 그 다음에 중국발 가성비 위기입니다. 중국의 제조 기술이 급격히 향상이 되고 품질이 급격히 높아지면서 우리 제품과의 품질 차이는 거의 없고 가격의 차이는 30~40%가 나는 거죠. 그래서 수출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제품의 경쟁력이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경쟁력 때문에 또 우리 국가산단들이 그중에서 우리 창원 국가산단도 똑같이 위기를 맞고 있는 것이죠.
이런 복합 위기 속에서 또 지역 소멸의 위기까지 자연스럽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위기들이 중첩되어 있는데요.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고 세계 1등 제조업 국가가 될 것인가, 이런 중대한 이슈를 가지고 우리가 산자위가 지금 가동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저는 방금 말씀드린 그런 위기를 다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제시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모여드는 산단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있어야 되고, 청년들이 원하는 교육이 제공이 돼야 되고, 또 청년들이 원하는 그 일자리의 임금 수준이 또 청년들이 원하는 만큼의 제공이 돼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수도권과의 경쟁력에서 충분한 경쟁력이 확보돼야만 미래가 있는 것이죠. 흔히 우리는 전통 제조업의 ICT를 융합하여 제조업의 극강의 경쟁력을 만들겠다, 디지털 전환을 통해서 하겠다, 이런 얘기를 지금 누누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이제 입법도 되어야 하고요. 또 기존의 입법을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예산의 뒷받침을 통해서 활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격려하고 질책하고 또 함께 하는 그런 준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 한국 GM에 대한 미래 얘기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걸까요? 그렇죠. 각 회사마다 다양한 게 있지만, 예를 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중공업이죠. 그럼 두산중공업은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에 석탄 화력 발전소는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럼 이제 석탄 화력 발전으로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윤을 추구하던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두산중공업이죠, 과거에. 그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면 빠르게 풍력이라든지, 그리고 조금 늦었지만은 그 LNG 가스터빈, 그리고 수소 전소 가스터빈으로의 급격한 진화를 통한 새로운 그 기술력 확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죠. 그 다음에 수소 산업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전통적인 원자력 산업도 생태계를 유지해서 에너지 믹스에서 한 부분이 유지되도록 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에너지 위기 시대에 그야말로 에너지 대전환, 기후 대위기 시대에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앞선 기술력으로 먼저 가야만이 세계적 제조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밝혀주신 포부를 뒷받침할 지금 탄탄한 정책들이 그렇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예. 드리는데요. 그 이제 가장 대표적인 데가 거기고요. 뭐 다른 대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GM 같은 경우에도 새로운 차종, 그리고 미래로 가는 전기 차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신차종들이 나와줘야만 지속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끊임없는 촉구, 요구, 그리고 함께 해나가는 것들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산자위원으로서 멋진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당이 전국 당원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대내적으로 분위기가 좀 어떤 것 같으실까요? 먼저 국민의힘을 보면요, 당대표 선거가 치열하죠. 4명이 출마를 해 있는데요. 한동훈과 나머지 마침 이렇게 분류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럼 한동훈은 비윤 또는 전륜이 되고요. 나머지 분들은 뭐 친윤 내지는 뭐 그냥 윤 뭐 이런 건데 이제 뭐 그렇게 가다가 최근에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터졌죠. 이게 지금 국힘의 전당대회 논란이라고 지금 카톡 대전이 일어났어요. 그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과 김건희 여사끼리 주고받은 그 카톡이죠. 사과를 할까 말까, 네 생각은 어떨까, 네가 원하면 내가 해줄게, 뭐 이런 거였죠. 근데 뭐 사과가 필요하고 사과를 해야 되겠다 싶으면 자기가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왜 할까 말까, 네가 원하면 해줄게 말게, 이런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을 우리가 지금 다 본 거 아닙니까? 자, 그럼 여기서 첫째, 진실로 사과할 마음이 있었느냐? 그 친윤 쪽에서는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그걸 읽었지만 그냥 씹었다. 그렇게 해서 책임이 하나한테 있다, 이런 이야기고, 한쪽에서는 실제 사과할 마음이 없는 내용을 그렇게 보낸 것이 아닌가 해서 뭐 넘겼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뭐 어떤 경우든지 왜 대통령의 부인과 한동훈 씨는 이렇게 밀접하게 수도 없는 카톡을 주고받는가?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전에도 그런 지적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상사의 부인인데 상사하고 연락이 안 되면
부인을 통해서 소통을 했다. 이렇게 했다는. 글쎄요. 저도 뭐 지금 오랜 삶을 살았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죠. 어쩌다가 뭐 어디 계신지 급하게 연락 바랍니다. 이런 카톡을 하나 좀 보낼 수는 있지만 그런 식으로 보고 체계가 만들어지고 소통 체계가 있다. 이건 듣도 보도 못한 거죠. 그래서 참 이상한데 이번에 이 카톡을 통해서 이제 실체가 드러난 거죠. 예, 두 사람의 특수한 관계, 시시때때로 이런 식으로 의논하는 관계라는 거죠. 그리고 그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늘 패싱당하고 있었다 하는 것도 드러났어요. 근데 패싱당하면 불쾌하잖아요. 근데 대통령은 불쾌하기는커녕 윤석열 대통령은 오히려 화를 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자기 부인의 카톡을 씹은 거에 대해서. 그것도 또 이해가 잘 안 돼요. 본인이 직접 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뭐 청와대 정무수석도 있고 비서실장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라인에서 소통하고 다 하면 되는데 그런 라인을 하지도 않고 이상하게 대통령의 부인하고 한동훈 씨가 그렇게 소통을 했다. 그 과정에 대통령이 패싱됐는데 패싱된 건 불쾌하지 않고 자기 부인의 카톡을 씹은 거에 대해서 불쾌했다. 우리 국민들은 이상한 상황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김건희 여사가 국힘의 전당대회뿐만 아니라 국정 운영 전반에 어마어마하게 개입해 있는 것이 아닌가. 개입해 있는 수준이 아니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히려 대통령이 덜러리 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의혹의 눈길로 쳐다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맞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사가 쏟아지고 있죠. 자, 그럼 민주당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민주당의 경우 지금 김두관 전 의원의 출사표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뭐 그 국힘은 당 대표 선거만 와글와글하고 최고위원 선거는 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 민주당은 또 최고위원 선거는 와글와글하고 당 대표 선거는 조용하죠. 예. 그런데 이제 김두관 의원이 뭐 도전을 함으로써 이제 조금 화제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저는 일반적인 평가를 하고 싶어요. 어쨌든 뭐 당내의 경쟁이 있는 것은 아름다운 모습인데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아름다우려면은 그 경쟁이 페어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서로가 네거티브보다는 포지티브한 방식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근데 네거티브로 가면은 국민들도 짜증이 나고 당도 상처를 입고 또 본인들도 상처를 입게 되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에 대해서 제가 드릴 말씀은 딱 요 한 줄이다. 포지티브하게 하시라. 그래야만 다음을 서로가 기억할 수 있고 또 국민들로부터 더 큰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오늘 오전 국회 본청에서 최혜병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규탄 시위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다녀오셨잖아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두 번째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총 15번째 거부권인가요? 정말 윤석열 대통령 거부왕이라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 거부왕을 거부할 그런 시간이 다가왔죠. 그래서 점점점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본인의 이야기처럼 거부한 본인이 범인이라는 걸 스스로 지금 자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역시 카톡을 통해서 또 다 드러났습니다. 카톡방에서 임성근 사당장의 지인들, 함께 골프를 치려고 했던 사람들끼리 나눈 카톡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제 저녁 그 녹취 파일도 공개가 녹취 파일도 나왔죠. 예. 녹취 파일은 진짜 더 적나라하죠. 사표 내지 말아야 했다. VIP한테 말씀드려서 구명해 주겠다. 그리고 별 하나 더 달아주겠다. 별을 하나 더 달면 지금 해병대 사령관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해병대 사령관은 별 3개입니다. 중장이라 하죠.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그 밑에 별 4개가 될 것이다는 이야기네. 해병대 사령관을 별 4개짜리로 바꾸겠다 그 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군대의 개편, 계급의 개편도 저거 마음대로 지금 하겠다는 얘기. 사람이 직접 윤석열 대통령한테 전해서 구명을 요청했을까? 아니면은 또 다른 VIP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김건희 여사죠.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은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지금 2년간 국정을 농단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봤을 때 김건희 여사를 떠받치는 중대한 2개의 세력이 있다. 그 하나는 도이치모터스 조작 사건의 핵심으로 개입했던 공범들. 그들이 김건희 여사 주변에서 여러 입건이나 뭐 이런 것들에 개입하고 인사에 개입하는 핵심적인 세력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하는 이런 추측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무적으로 김건희 여사를 뒷받침하면서 여기저기 개입하는 게 코바나 콘텐츠 주변의 직원들과 세력들이 아니냐. 이 두 세력이 김건희라는 사람을 떠받치면서 여러 가지 국정에 관여하게 되고 농단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지금 지난 2년간 드러난 것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 다 추측이 가능하죠. 정말 놀라운 사건들이 지금 연속해서 터지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요, 완전히 막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걸 두고 우리는 정말 개판이라고 이야기하는, 나라가 개판이 되고 있습니다. 나라를 개판으로 만드는 사람들, 이제 우리가 심판해야 합니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이번 주도 이슈 가지고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예, 저는 어제 SK 하이닉스가 되어 있는 반도체 공장을 방문했는데요. 한 3시간 반 정도 그 공장을 보고 설명을 듣고 현안을 청취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미래가 반도체 산업과 반도체 전쟁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반도체 패권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범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SK 하이닉스를 방문했고요. 어떤 지원을 통해서 전 세계적인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우리가 살아남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가 하는 해법들을 찾아서 함께 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또 그 과정에 전통 산업들도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전국의 국가 산단을 중심으로 전통 제조업들도 함께 챙겨나가겠습니다. 예,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장마철의 무더위에 굉장히 힘든 시기입니다. 다 안전과 건강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